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수 학생 어때요? 처음 보잖아요. 아, 정말 떨려요.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역시 표정은 숨길 수 없나 봐요. 재현 씨 있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하얗더니. 네, 이제 조니의 원래 주인공님이시잖아요. 아, 정말요? 아,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좀 한번 불러 조금만 한 불러주면 안 돼? 소절만. 진짜요? 불러주시면 안 돼요? 부르겠습니다. 조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뭐 이렇게 요 정도. 아, 그러면 이 노래를 원래 부르시려고 네. 썼던 건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셨던 곡이었는데 윤종신 선생님께서 줬다 뺏었어요? 이 노래 취향 저격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시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에너지 전문 기업 GS 칼텍스입니다. 1967년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 호남 정유를 모태로 당시 럭키금성과 미국 기업 칼텍스의 합작으로 탄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원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GS 칼텍스 여수 공장은 94%의 가동률을 보일 수 있었고 창립 50년 만에 세계 4위의 정제 능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와, 설레요. 2010년 이후엔 하루 79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전국 3천여 개의 주유소와 430여 개의 충전소를 통해 국내 석유 수요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전체 판매의 약 70%를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최근엔 가정용 연료전지와 수소 스테이션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GS 칼텍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재정 씨는 좀 어떤 게 생각나요? 기름 넣는 네,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는 또 편의점 좀 자주 가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친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은서 학생은요? 네, 저희도 정유회사 하면은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제 GS 칼텍스에서는 뭐 아임뉴 에너지 이런 로고송이나 뭐 배구단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꾸기 형은요? 근데 이게 확실히 왜냐면 GS가 이게 좀 친근감이 있는 게 GS 자체가 국상의 이제 약자다 보니까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 국상. 국상. 아, 국상. 꼭 국상. 아. 그래서 네. 이게 좀 아, 전 국산인 줄 알고. 네.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거든요. 네.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 가세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그 아무도 안 받아줘요. 국상. 끝인가요? 아니, 국상. 끝인가요? 아니 뭔가 좀 받아줘야지 내가 하는 재미가 있지. 네. 다들 나를 국상.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GS 칼텍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32,900건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GS 칼텍스를 뭐 검색할 일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뭐 연관을 보면 광고라든지 주유소, 상품권, 배구단, 주식, 포인트, 채용, 회장, S오일, 인적성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SNS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그 외에 블로그 같은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사실 GS 칼텍스 하면은 배구단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팬카페라든지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배구가 떠오르기 때문에 주유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GS 칼텍스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구직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채가 좀 다양하게 열렸어요. 공정 파트 엔지니어 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비 쪽으로도 이제 엔지니어 채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 파트, 소매 사업, 그리고 이제 화학 산업 파트에서는 해외 영업 파트로도
공채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재무 그리고 환경 이제 경영 지원 파트 그리고 정유 외쪽으로도 지금 폴리머저라든가 윤활유 이쪽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는 이 기술 개발 파트로도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잘 나가는 게 항상 반도체가 지금 정말 실적이 좋고요. 또 석유화학 쪽도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GS 칼텍스도 예년보다는 좀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화학 산업을 좀 생각할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이 좀 좋은 기회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이번에도 연세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자주 가서 소문이 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이제 문과생, 이과생 그리고 석사 준비생들까지 다 있어서 인터뷰를 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GS 칼텍스 관련한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네, GS 칼텍스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가요? 다쳤어요. 네, 드셨네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네, 안녕하세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울지 않는 캠퍼스 특파원 박인손입니다. 팬이네요.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연고전 혹은 고연전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른 연세대학교인데요. 오늘의 기업은 I'm Your Energy, GS 칼텍스인데요. 제가 오늘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부상 투혼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Even in the crowded house, he always just what he got. I share my dreams and all my stories. I don't think I need my diary. 커플이 또. You're teasing me, don't you? 오늘 티셔츠랑 제가 가방도 봤는데 학교 기념품을 정말 자부심이 즐겨 쓰시나 느껴지네요. 봐요. 네. 이런 거 원래 안 입는데 오늘 네. 연고전이라서 그러면 연고전 가실 텐데 취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대학원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고전 생각밖에 그러면 없으시죠? 취업을 하신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기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전공 같은 거 살려서 삼성 같은 데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배들이 GS 얘기하는 거 들어는 삼성은 봤어요. 최고의 기업입니다. GS 어떻대요 선배들이? 뭐 기름집 정도면 되게 잘 간 거라고 막 기름침. 되게 근원적으로 얘기하죠. 기름집이라고 또 하나 봐요. 기름집에서 연봉이 일을 높기로 하면 어떤 유명하니까요. 일을 할 것 같아요? 뭐 분류 관련해서 화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증류 기술 관련해서도 물리나 화학 쪽 관련 지식으로 거기서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4학번 천문학과 23살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아 친구분은요? 네, 저는 11학번 천문우주학과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어디로 하세요? 저희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학과 아니면 천문위원이나 고등과학기술원이나 연세대 우주학과 이런 곳에 취업을 합니다. 막 나사 이런 데 가시는가요 혹시? 정말 유능한 친구는 나사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약간 헤어스타일도 아톰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머리 자르려고 했는데 오늘 걸렸네요. 네. 저희 오늘의 기업이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제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업체 아닌가. 친구나 선배들한테서 정유 회사에서 일하면 이렇다더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한 형이 나중에 정유 관련된 일에서 일해보고 싶다. 지구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전공을 잘 살리지 않았을까 해서. 어느 기업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구글이랑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창업하고 싶은 게 제 목표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그 GS 칼텍스가 해외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일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인사 부분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근데 이런 인사팀은 일들을 채용을 지금도 잘 안 많이 하지 하고 않나요? 있는데요. 인턴십이나. 네, 그래서 잘안 그쪽에서 하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인사를 되게 많이 선호하니까 어떤 건가요? 취업이 정말 저희 힘듭니다. 외국에서 있을 때 잠시 뭐 스타트업 인턴십이라든지 뭐 삼성 요번에도 같이 했고 현대자동차도 한 번씩 했습니다. 롯데랑. 네. 취업을 하실 건가요? 기업 네, 쪽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기업사회공헌이나 기업재단 쪽에 이제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네, 취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업 GS 칼텍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지금 GS 칼텍스 굉장히 사회공헌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기업으로 네, 연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 문화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드한 분위기가 아닐까.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또 GS 칼텍스의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칼텍스의 면접은 말 그대로 액티비티하다고 카더라. 예, 왜냐하면 1차 면접 얘기인데요. 조별 미션을 주고 면접관들이 우리 미션 수행 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는 앞에서 또 이렇게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롤플레이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을 짜고 그 팀원들 사이에서 뭐 구조물 만들기 뭐 이런 단체 과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팀원들 중에 기여도가 좀 높았던 사람 또는 좀 기여도가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걸 이제 마킹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또 면접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해는 사람들끼리.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는 건 다른 팀원들과 협업이 중요하니까 그런 협업의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팀을 욕하려고? 아니죠. 욕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짚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 실수하는 팀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국 씨가 막 구조물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뭐 저기 은송 학생 같은 여학생이 뭐 하다가 야 뭐 하면서 다 무너뜨렸어. 그러면 이제 혼나야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반응을 하겠죠. 왜냐면 이게 평가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저 은송 씨 이번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빨리 다시 또 재건설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상국 씨는 쌍욕을 했지.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바로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우리 이게 연봉 사실 뭐 삼성 부럽지 않다는 소문도 있던데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정의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고요. 평균 연봉이 1억 700만 원입니다. 1억을 돌파했습니다. 사원이 4,100만 원, 대리가 4,574만 원, 과장이 5,409만 원, 차장 8,130만 원, 부장은 9,053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기업 중에서도 또 높은 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쌤. GS 칼텍스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요? 정유사 입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입사시킨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사에 있는 GS EPS에 들어갔던 학생인데 서성한 출신이고 경영 전공이고 학점은 뭐 4점대. 그다음에 토익도 한 900 거의 만점 가깝고 어학도 이제 A에 이런 정도 스펙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유사는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들어가기 어렵냐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석유 수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의 석유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취업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도체 세대가 거듭나고 발전하게 되면 그 바뀐 세대에 맞춰서 기술적 공법들이 새롭게 셋업이 되죠. 그 라인을 셋업하고 설비를 세팅할 수 있는 이공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건 생산 설비의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제품 이해력인데 기름이라는 건 또 판매 유통 과정이라든가 이 프로세스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 사이즈에 비해서 공채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도 도전해야 되지만 만만히 볼 만한 기업들은 절대 아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 좀 이제 약해지는 기업 아닌가? 그렇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청기 누설 샵 합격 팁입니다. 예, 우리 GS 칼텍스는 우리 취준생들한테 합격을 하라고 대놓고 청기를 누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지금 올려놓고 우리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전쌤 어떤 천기를 누설하고 있을까요? 뭐 기업 정보 직무 소개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선배들이 이제 합격 팁을 알려줍니다. 나 때는 이렇게 해서 붙었다. 이런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비해라.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팁앤드 노하우 총정리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합격한 분들이 다 진짜 홍기찬 쌤의 제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내 인생은 다들 뭐 평범하다. 홍기찬 쌤도 예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기업을 분석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할 인재가 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라. 그리고 자소설은 절대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연습은 기출문제로 하되 실전은 감으로 해라. PT 면접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GS 칼텍스의 특성과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인성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자기소개서 안에 전략적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수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수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그려보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배들은 그렇게 합격명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취준생분들한테는 이게 이만한 꿀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기업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기업들 사이에서도 저 채용팀이 각기 좋은 인재들을 두고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유사라고 하면 물론 아는 친구들은 워낙 좋은 상업이니까 가고 싶어 하는데 또 걔 중에는 뭐 기름 사업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아예 배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나 또 여러분들이 현직자들을 이제 만나보거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11월이 이제 면접 시즌이기 때문에 현직자들 많이 만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갖고 그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뭐 개그맨이 되고 싶은데 상국 씨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상국 씨처럼 웃길 수가 있죠? 하지 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답변이 안 나와요.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저는 상국 씨 예전에 저 개그 콘서트에서 진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을 아주 잘 봤다. 근데 거기 4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던데 각기 그 꽁투들이나 콘티들을 짤 때 개별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디테일. 뭐 그런 전체 관리 감독은 또 누가 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네네.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꽁투 제작 과정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부적인 전략들을 갖고 그분들을 만나야 더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인 정보를 많이 알아낼 수 있고 그 부분을 면접장에서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홍기찬 쌤의 말 들어보면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늘 배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저것도 근데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 듣다 보면 귀찮아 죽겠다.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좋은 배우죠. 소스예요. 맞아요. 이제 또래는 괜찮은데. 자, 우리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짜잔. 예. 샵 오라벨 대기업, 샵 오라벨. 야근하면 외계인입니다. 우리 GS 칼텍스에선 평일 오후 7시 이후까지 야근을 하면 야, 너 외계인이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늦게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부서가 진짜 정말 칼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워라벨이 가능한 기업인데 우리 전쌤 좀 더 알아보고 싶거든요. 대부분은 야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 쓸 수 있어서 대기업 중엔 사실 워라벨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이 워라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율이 더 어렵죠.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워라벨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걸 마음껏 누리다 보면 분명히 회사에서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라벨을 뭐 중시하는 사람이더라도 아마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도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정체된 느낌도 좀 있고요. 직원들의 능력이 어떻게 좀 발현이 되고 또 기업 성장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모든 계열사로 이제 확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한 1,500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그다음에 사회에 맞추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G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800명을 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200명이 늘어나서 한 4,0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을 계획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일자리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견인데 이번에 우리가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연루가 됐었고요.
과거에도 뭐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 그 승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오너들의 어떤 좀 안 좋은 뉴스거리들이 회자가 되는데 특히 GS나 LG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 정도 경영과 윤리 경영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그런 좋은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S 칼텍스에서는 그 채용 공부할 때 인턴십이랑 이제 공채가 이제 따로 이제 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같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채용한다는 거는 정규직 전환이 혹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지.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정규 공채는 그냥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고요. 인턴은 좀 우수 인재를 우리 기업이 미리 선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직 졸업은 남아있지만 학교를 더 다녀야 되지만 채용을 시키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 채용하기 위한 결국 기업들도 인재를 두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이런 제도들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좀 LG나 뭐 GS 이쪽은 전환율은 높은 편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GS 칼텍스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대학원생들, 뭐 석사생들을 채용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채용을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게 어느 업무 이제 직무로 되는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석사 채용은 경력 그 2년 연구실 생활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준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 친구들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 석사들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석사들은 기업 과제도 하고 정부 과제도 하고 논문도 쓰고 실험실에서 연구를 직접 하니까 그전 좀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과도 높죠. 하지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내비치는 편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계들 입장에서 석사 선호도가 더 높고 당연히 제조 생산보다는 R&D 파트에서의 선호도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GS 칼텍스 우리 한번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송 씨, 네. 우리 GS 칼텍스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은 뭔가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넘버원 에너지 앤 케미컬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GS 에너지의 마케터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마케터가 되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면 GS 칼텍스의 친근한 이미지도 더욱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GS 칼텍스가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어떤 거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즘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걸맞춰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좀 눈을 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조금 더 구축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커넥티드 카 사업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IT와 자동차를 융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야를 GS 칼텍스도 앞으로 더욱 많이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샜나요? 질문이 센 것 같은데. 재정 씨가 볼 때는 엄청 잘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요? 멍충이 그런 멍충이였었는데 얘가 지금 몇 주째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알았는데 미숙한. 은성 학생 저 추가로 질문 드리죠. 네. 국제적으로 유가가 좀 낮잖아요. 네. 이런 저유가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이유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악화됐기 때문에 유가도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또 본 모습이 나오네요. 문제가 샜네. 이게 없던 질문이거든. 이게 질문지 없던 질문. 아니 문제가 근데 샜었네. 지금 저 은성 학생이 이야기 잘 한 것 같고 초반에 뭐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마케팅으로 이제 직무 선정이 나왔던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반에 나와 있는 기업의 추상적 이야기보다는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정유 사업에서도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 경쟁사들도 이런 딱딱한 정유사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SO월드 구도일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직무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키워드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따라서 우리 에너지 사업도 기존의 정유 사업을 근간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미래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저유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셰일 에너지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중동에서만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퇴적층, 우리가 셰일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들과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 단가가 가장 싼데 또 이런 양국과의 경쟁. 그러다 보니까 유가 공급량이 많아졌고요. 또 이란도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노믹스가 또다시 뭐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원유도 국제시장으로 흘러나왔고 저유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경제가 무너져 내렸고 또 우리나라는 조선업에서 플란트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지금 거제도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제 마진으로 이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정유사에 있는 일원이라 하면 국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앞으로 어떤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GS 칼텍스에겐 당연히 관련도가 있고 또 그런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몇 년 내에 어느 정도 속도로 끌어가느냐도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좋은 이런 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국제면에 나오는 어떤 테러 뉴스 하나가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전환의 어떤 전환 포인트 등등이 다 사업의 기회가 될 때도 있고 위협이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정유사에 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거시적인 관점, 제가 늘상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면접장에서 보여줘야 그분들은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니까 주파수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 칼텍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아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정유회사 하면 조금 하드하고 보수적인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야기를 듣고 좀 친근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유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저유가 같은 시사상식도 다 알아야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네. 송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 이번 하반기 공채를 제가 계속 보면서 업이 좋았던 곳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런 화학 쪽이에요. 화학도 뭐 정유화학, 일반화학, 폴리머 다들 공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철강이라 무슨 뭐 조선이다, 플랜트, 화학 뭐 이런 것들은 예전의 산업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이런 굴뚝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고 또 그곳에서 실적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1월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력들을 정리하는 부분들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늘상 강조하는 그분들은 조간신문 보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요. 그러면 거기 나온 내용들을 소재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단절되게 되거든요. 이게 좀 문제점이니까 11월 달에는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기찬 선생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중요한 11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사포 이웃집 누나 최지연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랑은요, 취업 면접 이미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여러분 요새 취업 준비 어려우시죠? 네, 힘드시죠? 네,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힘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면접의 중요한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12개월? 10일. 10일? 아, 10일, 네,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면접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까요? 면접, 질의응답. 될 때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항상? 너무 훌륭해요. 내가 바라는 대답이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 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이렇게 글을 쓰는 데에는 정말 열정을 많이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면접이 잡혔다 그러면 면접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막 대본을 작성하고 예상 질문을 다 작성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에 몇 시간이나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아마 그 취업 준비를 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마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어떤 그런 보여짐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겉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보여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면접이 잡혔다 그러면 그 전날 혹은 그 전전날 혹은 뭐 날짜가 잡히자마자 그 날만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강조를 특별히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호의적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470명 규모의 어떤 그 특강을 강연을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제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5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손을 딱 번쩍 드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벌써 무슨 질문을 하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중앙에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지 메이킹 안 해도 될 놈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시작하기 얼마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그 학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모든 그 청중들이 저를 향해서 다 봐주는 겁니다. 무슨 강력한 얘기를 할까 기대하면서 저를 다 이제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될 놈이라면, 제가 놈이라는 표현에 좀 양해를 드릴게요. 될 놈이라면 뭘 해도 되겠죠. 이미지 메이킹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될 놈이라면 이미지 메이킹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질문자님. 당신은 될 놈입니까? 될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지 메이킹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안에 있던 청중분들이 물결을 치듯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런 질문을 다시는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네. 가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데 왜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될 놈은 되는데 왜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죠. 그럼 당신이 될 놈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메이킹 절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될 놈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실력은 뭐하러 쌓습니까? 다른 노력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거를 뭐하러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딱 신이 정해준 취업자라면 합격자라면 아무것도 노력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될 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될 놈, 어떤 사람을 우리가 될 놈이라고 합니까? 운이 좋아서 갑자기 되는 사람을 될 놈이라고 합니까? 될 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었죠? 준비를 잘한 사람? 훌륭해요.
그렇죠. 준비를 잘한 사람, 그렇죠. 자기가 되고 싶은 분야가 목표나 의지나 열정이 너무 뚜렷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 저 사람은 언젠가 될 거야. 안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될 놈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을 더 해서 될 놈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만약에 아, 내가 될 놈이다 라고 자신하신다면 이런 노력을 왜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될 사람, 합격하고 기업이 원하는 그 인재가 분명히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인 그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지 메이킹이 더해져서 저는 될 놈이 된다, 그 될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면접이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지 메이킹이 더해져서 될 놈이 된다고 했는데 면접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면접이 시작되고 나서 지원자들의 첫인상을 얼마 만에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30초 안에 라고 대답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1분 안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분 안에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게 잡으신 분이 5분 안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접 시간이 딱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5분 안에 어쨌든 첫인상이 판단된다는 겁니다. 네, 첫인상 여러분들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필이라는 거, 느낌이라는 거. 네,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면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인상, 면접에서는 5분 정도를 기다려 주시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인상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첫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3분? 네. 5초? 네, 좋아요. 또 다른 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0초? 네, 좋아요. 인내심이 많으시네요. 1초? 아, 네,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을 이제 판단을 했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게요. 0.03초면 호감과 비호감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0.03초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에서? 그렇죠. 본심, 감정, 느끼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우리는 사고를 해요. 이거저거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처법까지 생각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면접 판단하는 그 시간 충분할까요? 수많은 지원자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면접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면접을 가게 되면 다대다 집단 면접이라고 해서 1조에 5명 정도가 함께 그 면접에 들어옵니다. 면접에 들어오면 그 5명의 평균 면접 시간을 한 조당 30분 정도를 잡았다고 했을 때 면접관이 골고루 이제 질문을 드리겠죠. 5명한테. 그럼 한 명씩 질문하는 시간을 1분을 잡아서 계산하면 5분이 되죠. 그럼 30분에서 5분을 제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25분을 가지고 지원자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5분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자들이 똑같이 골고루 5분 동안 그 시간을 점유해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예상하신 대로 똑같이 공평하게 5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집단 면접에서 누가 그 호의적인 인상과 그 자기 PR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좀 호감을 주지 못했던 그런 인상의 지원자는 1분으로 내가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다 하면 뭐 9분까지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받아서 9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안에 면접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실력을 다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또 우리 지원자들은 그 9분 안에 나의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어렵죠.
그래서 처음 이 5분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그 시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사 담당자들은 30초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30초 만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능력이 조건이나 이런 스펙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훌륭하진 않지만 첫인상이 좋아서 합격한 적이 있느냐라고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0% 이상이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반대로 실력이나 조건이 너무 좋은데 첫인상이 나빠서 불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70% 이상이 탈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설문조사에서는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겉모습이 평가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84% 이상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건데요, 10명 중에 7명, 8명은 첫인상이 중요하고 그것은 합격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미지 메이킹 이래도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시간이 없고 그 안에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첫인상이나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또 말씀을 드리죠. 맞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도 보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일을 시켜보면 돼요. 실제로 이 일을 시켜보고 정말 잘하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게 인턴이잖아요. 채용형 인턴. 그래서 인턴으로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다시 채용을 해주는. 그런데 이 인턴도 채용하기 전에 면접이라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일도 안 시켜보고 뭘로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들은 겉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 겉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모습. 제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원자들이 생각하는 겉모습과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겉모습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원자들은 이 겉모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타고난 어떤 생김새, 매력 있게 생겼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꼽고 그다음에 잘 차려입은 정장이나 아니면 내가 공들인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리고 억지로 내가 웃는 표정들을 이제 떠올려요. 그래서 그런 겉모습은 너무 거칠애고요. 사치예요. 왜 실력을 보고 판단해야지 겉모습을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면접관들이 보는 이 겉모습이라는 거는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거죠. 겉모습에 포함되는 거, 타고난 생김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예, 이것 때문에 타고난 생김새 때문에 떨어지고 붓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을 잘 보시면 건강한 얼굴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저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아 내가 일 많이 주고 싶다. 주겠다. 너를 뽑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전날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혹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막 피곤하고 이런 기력이 없어 보이는 얼굴로 네,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한다면 뽑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건강한 얼굴인가는요. 어느 직무를 가더라도 모두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속해요. 그 다음에 밝은 표정인가.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눈빛. 우리는 눈빛, 아이 컨택으로 많은 기능, 의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정한 옷차림과 헤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은요, 멋스럽게 차린 게 아니에요. 단정한 거예요. 단정한 거. 그 자리에 어울리고 어른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그런 격식을 차려서 잘 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의 바른 인사, 뭐 자신 있는 걸음걸이, 그다음에 뭐 공손한 대답, 적극적인 모습과 의지, 그다음에 진중한 태도나 안정된 자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라는 것이 예쁘고 잘생기고의 어떤 그런 축소해서 보시게 되시면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한마디로 저는 이걸 여러분께 정의를 해드리면 애티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여지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어른들 앞에서 나의 진심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예의를 갖춰서 진중하게 얘기를 하는지,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의지를 잘 어필하는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 우리는 그 겉모습의 애티튜드를 본다는 거죠. 네, 면접관은 지원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네, 말이나 글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본을 쓸 수 있고요. 달달 외워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는 것도 면접관의 역할이죠.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과거 행동 기법 면접도 시행을 하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했던 그런 경험을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내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판단은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면접관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면접 인사 담당자들은요,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면서 그 개인의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성과를 내는 사람인지, 조직에 잘 순화되는 사람인지, 조화롭게 잘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개인만의 데이터를 위해 그 근거로 짧은 시간에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매력,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미를 얘기합니다. 인간미. 호감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실력과 이미지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 설문조사나 통계 자료에 보면 이미지, 호감 있는 지원자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기업의 임원들과 인사 담당자들의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감 있는 사람 왜 좋아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들어가셨을 때 하루의 반 이상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8시간 평균 일을 한다고 해도 출퇴근하고 뭐 야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침을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야근하게 되면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요. 워크숍도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잠도 자야 되고요. 같이 술 먹어야 되죠. 회식도 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함께 하게 돼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회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고객들입니다. 그런데 비호감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런 사람을 왜 뽑습니까? 억지로, 그죠? 호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팀워크를 이루고 같이 성과를 내는데 호의적이고 참여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들은요, 유능하면서 호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냥 유능하고 호감이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서 혼자의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조직에 참여해서 함께 내는 성과는 잘 하지 못해요. 조직은 함께 일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신입사원이잖아요. 일이 경력이 없는 그 신입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실력이 뛰어납니다 하라고 하는 지원자들을 보면 채용 담당자들, 면접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실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경력자들은 대단하겠죠. 실무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런데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그 수준에서 실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면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잘할 수 있고 내가 호감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 되고 싶은, 동료가 되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애티튜드를 보고 이 사람이 적격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좋은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 전략의 핵심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네.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 뭐 나의 강점이나 아니면 대표 역량을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뭔지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것이 정말 내가 밖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야,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하고 싶으면 남들이 봤을 때, 면접관들이 봤을 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인상은 굳어져 있고 경계를 하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불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면접관들은 신뢰할 수 없겠죠. 2번째는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그 면접을 한 달 뒤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복장 언제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네, 3일. 네, 좋습니다. 네, 언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응? 16주 전. 16주 전에요? 와, 훌륭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리가 될 사람이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 대부분의 우리 취준생들이 면접이 언제 잡힐지 몰라요. 보통 서류를 50통을 넣으면 면접의 기회, 합격된다는 게 한 3통 정도 옵니다. 그 어렵게 잡은 그 기회, 면접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면접 복장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임박해서 3일 전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잘 예쁘게 구비해서 대여를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해서 잘 옷걸이에 걸어놓고 면접 당일날 나 멋있게 입어야지 생각을 하고 면접 당일날 갑니다. 네, 멋있게 될까요, 그게? 16주 전에 구매하신 분 입을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그동안? 네, 입어야죠. 네, 입으신다면 면접 이미지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3일 정도 이것도 내가 매일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새 옷과 새 구두가 내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옷을, 어색한 옷을 입고 그렇게 신고 가서 면접관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거저먹겠다는 거죠. 욕심입니다, 욕심. 16주 동안 만약에 그렇게 입고 가신다면 그 수트가 너무 자연스럽겠죠. 소위 말해서 길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내 옷이나 그 신발이 길이 들어져서 정말 내 옷처럼 자연스럽고 그것을 입었을 때 멋있겠죠. 준비된 어떤 신입사원의 이미지가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K대학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취업 과목에 오는 사람들은 다 수트를 입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규칙을 불편을 하시겠죠. 학생들은 캠퍼스로 오기 편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캐주얼 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갈 건데 굳이 내가 매주 학교에 수트를 입고 와야 되나, 불편한데 이런 꼭 지금 입어야 되나, 장만하기 어려운데 이런 불평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15주를 열심히 수트를 입어본 사람과 3일 전에 모셔놓고 그 당일날만 한 번 딱 입은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네, 이 불편한 옷 속에 나를 딱 가둬놓고 그 불편한 면접장을 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제가 그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면접 끝나고 물어보면 쩔뚝거리거나 혹은 신발을 끌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빌려 신었습니다. 혹은 새 신발이라서 뒤꿈치에 상처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반창고를 붙이고 상처가 났으니까 제대로 못 걸었겠죠. 근데 그런 상태로 오면서 내가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 이미지 벼락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면접 이미지는요, 연기와도 같은 게 아니에요. 면접을 보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연기를 하려고 해요. 갑자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허리를 막 펴고 갑자기 웃으면서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죠. 면접관들은 그렇게 교육된 모습들을 원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는 거죠. 안 웃던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웃던 사람이 웃으면 되게 어색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얼굴 표정 근육을 만드는데 근육이 있어요. 얼굴 표정 근육이 80개가 있는데 몸의 신체에도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렇죠. 표정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는데 근육을 많이 사용했으면 강화돼서 내가 조금만 사용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웃던 사람이 그 당일만 웃으려고 표정 근육을 내가 쓰면 평소보다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던 근육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돼서 경련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보는 사람이 더 어색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평소에 많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미지 메이킹을 단시간에 벼락치기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면접을 보시는데 이미지 전략을 세우시는데 반전의 매력을 노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가셔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힘이 셉니다. 저를 한번 겪어보신다면 저의 진면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만 지켜보신다면 이런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뭔가 약장사 같은 느낌이에요. 믿고 한번 잡숴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채용을 이렇게 말로만 믿을 수가 없거든요. 5분 안에 우리가 어쩌면 그 첫인상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반전을 노리려면요. 그 이미지가 먼저 각인되고 나서 그 뒤에 새로운 극단적인 다른 상반된 모습을 또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반전의 매력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5분 안에 내가 제대로 된 그 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반전의 매력이 가능할까요? 진실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드렸더니 면접 동안 첫인상이 바뀐 적이 있느냐에 1.9%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도박입니다. 네, 이런 낮은 확률, 반전의 매력을 시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가에 집중하셔서 이미지 전략 잘 쌓으시고 그리고 원하는 기업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면사포 팀과 제가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